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있어요. 시댁에는 저와 형님 둘뿐인데 형님은 재력과 외동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항상 예의가 바르셨어요. 저한테도 존대를 꼬박꼬박 쓰며 함부로 하지 않으셨죠. 제가 형님을 보면서 정말 잘 배운 재력과 집안의 따님이구나 하고 느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식구들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모두 갈비집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형님 댁은 아주버님과 형님 각각 차례 무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각자 보리를 보시고 저녁에 갈비집에 도착했어요. 형님의 차는 비싼 외제차인데 그날 갈비집에서 갈비를 먹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갈비집 직원분이 달려와요. 형님에게 쩔쩔매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손님 외제차 끌고 오신 분 맞죠? 애를 어쩌죠? 저희 손님 한 분이 운전미숙으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리신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보니 형님의 외제차 옆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분들은 형님을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죄를 하셨어요. 저희가 나이가 많다 보니 밤눈이 어둡기에 운전을 하다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말았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유리가 깨졌는데 이건 변상토록 가겠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로 사이드미러가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놀라서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더니 괜찮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드미러 깨진 것 교체하는 것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제가 교차해도 괜찮으니 오늘은 운전 조심하시면서 돌아가세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그러니 밤운전은 특히 조심하시고요. 형님이 웃으며 너그럽게 이야기를 하니 노부부는 아까보다 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변상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형님은 끝까지 사양을 하시면서 노부부를 보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형님이 정말 잘 배운 있는 집딸이구나 싶었어요. 집안 교육을 잘 받아서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할 줄 알고 돈 많은 사람으로서 아량도 베풀 줄 알고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항상 멋져 보였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그런 형님을 좋아하셨지만 저를 아주 달가워하지는 않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부터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받아주는 거라는 말을 시어머니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너 내가 받아주지 않으려다가 받아주는 거야 알아. 혼전 임신이라니 그건 안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결혼을 했다고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둬라. 아니 못마땅하지만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 후에도 저를 좀 차별 대우했어요.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저도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의 손을 유일하게 잡아준 사람이 형님이었어요. 시댁의 명절 선물을 들고 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좋은 소리 한 번을 잘 안 했는데 형님만이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해줬어요. 어머, 이거 떡갈비 아니야? 나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어머니, 이거 이따 저녁 때 먹어요? 여기에서 나온 떡갈비가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고마워, 동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형님네가 가져온 선물보다 싼 것이라든가 하는 말을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형님만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러니 제가 형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형님도 저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종종 저를 데리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별일 없어도 좋은 옷을 사주거나 하기도 했어요. 외동딸이라 자매가 있었으면 했다면서 저를 좋아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형님이 저에게 잘해주니까 은근히 샘을 냈어요. 본인들에게도 저에게 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베풀었으면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인지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갔을 때 괜히 이렇게 꼬투리를 잡은 적도 있었어요. 아니 첫째 며느리, 아니 너는 둘째. 이해가 그렇게 좋니? 뭐가 그렇게 좋아? 얘가 가진 게 있니? 예쁘기라도 하니 대접받아야 할 사람은 너인데
내가 얘를 대접해주고 있으니 참 웃긴다. 2. 너는 참 폭이 터졌다. 좋은 형님 만나서 아이 참 어머니도. 동서가 얼마나 착한데요. 항상 저한테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좋은 거 생기면 나눠주고. 항상 그러잖아요. 동서가 저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머니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서와 예쁠 수밖에 없죠. 저는 동서가 저를 충분히 대접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도 유일하게 제 방패막이 되어주는 사람은 남편도 누구도 아닌 형님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형님과 친자매처럼 지냈고 형님도 그런 저를 참 좋아해줬어요. 얼마 후 저는 연년생으로 또 아이를 출산하였어요. 둘째는 건강하고 귀여웠어요. 형님도 저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제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우면서 사니까 시어머니도 점차 그 후로 별다른 타박을 하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매일같이 저를 보면서 계속 미워하는 것도 힘들고 손주들이 예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가끔 저에게 틱틱대는 말은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유학을 떠나는 이유를 알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엔 형님께서는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 상황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있었나 싶었죠. 제 방패막이 되어주는 형님이 없으면 저도 고달플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놀라서 형님에게 갑자기 유학이 웬 말이냐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형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최근 남편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가 않거든.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알고 있어서 잠시 시간을 가질 생각이야. 그동안 말 못했지만 좀 어려웠거든. 형님은 친절하시지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어려운 분인데 아주버님과 있었던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가 없는 부부는 아무래도 적적하고 사이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 우리도 그런 건가 봐. 오래전부터 점점 나와 대화가 적어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밥도 같이 안 먹게 되었어. 그렇다고 우리가 기를 쓰고 싸우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기쓰고 싸우기라도 하면 차라리 좀 낫지. 집에 있어도 각자 밥을 먹고 나 약속을 잡고 나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말도 없이 서로 무시하듯이 지내니 숨이 막히더라.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 솔직하게 요즘 당신에 대한 마음이 전과 같이 못하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슬퍼하더라고. 하지만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이라서 아무래도 서로 전환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학을 다녀오겠다고 했어. 1년 정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저는 친자매처럼 지내던 형님이 멀리 간다고 하니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속내로 털어놓지 않던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가는 것이다. 보니 두 분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응원했어요. 그렇게 형님은 1년 연간 나갔다 돌아오겠다며 캐나다로 떠났어요. 형님이 없으니 시어머니는 아쉬워하기보다 시댁이 완전히 자기 세상이 된 양기세를 펼쳤어요. 그래서 저를 무척이나 부려먹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형님 눈치라도 보면서 고상한 척 하셨지만 이제는 그럴 형님도 없어졌으니 막무가내였어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 시댁으로 가면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너는 따라가려고 그래? 우리는 앞에 카페에 다녀올 테니까 너는 저녁 먹을 거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동안은 아주 좋았지. 돈 많은 형님이네 편들어주니까 예전에 편들어줄 사람 없다. 내가 알아서 잘해. 우리 나갔다 올 테니까 저녁 준비 다 되면 따라오던가.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놓고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님이 참 그립고 보고 싶기까지 했어요. 시댁의 괴롭힘을 잔뜩 받은 날은 형님에게 괜시리 연락을 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형님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톡을 보내두어도 읽지도 않고 쉽고 전화도 물론 받지도 않았죠. 해외로 넘어가면서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것인지 몰라도 연락을 몇 번이나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에게 형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쭤보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하니 걱정도 되고 그립기도 하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매번 말씀을 하실 분이었어요. 별다른 말은 없으셨어요. 하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1년이나 떨어져 있기로 한 부분인데 제가 형님에게 관한 말도 자꾸 물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형님의 안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시댁에 찾아오는 나쁜 괴롭힘을 참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출장을 가야 했어요. 남편을 배웅하러 나가니 차 앞에 누군가 있다. 그 여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학 갔다 온 형님이라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것도 배가 남산만큼 좋은 상태로 말이에요. 너무 놀라긴 했지만 남편은 알아보지 못하고 급히 차로 떠났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주버님을 만나지 못한 채 출연한 형님이를 보고 직감상 뭔가 수상한 이야기일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야기 중에 들어볼 요령으로 남편을 얼른 배웅했어요. 남편이 갖고서 만삭인 형님을 다시 보고 나자 저만 그 모습을 본 것이 참 다행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놀란 채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그리고 그 배는 만삭이신 거예요. 임신을 언제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아주버님이 아이 맞죠? 유학을 1년이나 갔다 오셨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이해해 주세요. 형님이 원래대로라면 보고 싶었던 형님이 나타났으니 반가워야 정상인데 형님의 모습을 보니 마냥 반가워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형님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서, 정말 미안한데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그래?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황당한 부탁인 건 아는데 좀 도와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래? 뭘 도와달라는 말씀이세요, 형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이 아이를 동서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이의 양육비는 매달 빠짐없이 보낼게. 아주 넉넉하게 보내서 동서의 집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할게. 저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었어요. 만삭의 모습으로 나타난 형님도 충격적인데 갑자기 저에게 아이를 키워달라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형님이 임신한 아이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건 너무 황당한 부탁이었죠. 저는 형님에게 가급적 흥분하지 않으면서 잘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형님의 아이를 자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어요. 형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예 엄마를 받고 있었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셔도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서 형님이 그냥 부탁한다고 아이를 덥석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자 형님은 낭패를 본 사람 표정을 하더니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동서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건 알겠어. 그래도 부탁이니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써서라도 꼭 좀 키워줘 부탁할게. 알겠지? 그러더니 형님은 갑자기 바쁘게 걸음을 놀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미처 붙잡을 새도 없이요. 저는 대체 형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내가 형님이 그립다 못해 헛것을 봤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놀라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혼자 집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주버님에게 형님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형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계속 연락도 안 받고 하다 보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아니 너무 좋은가 봐. 나랑 매일같이 영상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래요.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재수 씨 아주버님은 별일 없다는 듯이 가볍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주버님이 말씀하신 것과 현재 형님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데도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형님이 아무래도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인지 저 혼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확실한데 캐나다에 1년간 있는 동안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캐나다로 떠난 것이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형님은 저를 찾아와 그런 폭탄과 같은 부탁을 하고서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남편에게도 섣불리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의아해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형님은 만삭인 것 같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저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으니 곧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를 출산하고 연락이 올 것 같았죠. 그런데 형님으로부터의 연락은 더욱 황당하게 도착했어요. 형님이 그 말을 하고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저희 집 앞에는 유모차에 눕힌 갓난아이가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에게 아이를 부탁한다고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를 놓고 갈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 끝의 집이라 현관문 옆으로 남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점심 약속이 있어 나갔다 들어왔더니 거기에 웬 유모차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누가 버릴 유모차를 두고 갔나 싶어 보았는데 너무 값비싼 새 유모차인 것이었어요. 이상해서 유모차 안에 들여다보니 갓 태어난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 복도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급히 아이를 안아 확인해보니 아이는 건강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아이를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저는 아이를 보고 형님이 들고 간 아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하실 수 있었어요. 그날 저희 집은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너무나 놀라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 줄 몰랐는데 집에 돌아온 저희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제 남편은 더욱이나 깜짝 놀랐죠. 집에 왔더니 웬 모르는 갓난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놀랍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형님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해보자는 생각에 남편에게는 누군가가 아이를 집 앞에 놓고 갔다고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방방 뛰었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가? 지금이 무슨 50년대도 아니고.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네.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피똥 잃어버리고 갈 수가 있냐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아야 해. 저희 남편은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 갓난아이가 집에 있는 것도 놀랐지만 아이를 두고 간 파렴치한 부모를 잡아야 한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할 새도 없었죠. 아이가 집 앞에 버려져 있다는 놀라운 신고에 경찰이 금방 출동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해당 아이의 부모는 저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새는 CCTV가 잘 되어 있으니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동안 아이는 보호기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데려가 맡길 예정이니 저희가 데려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경찰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경찰에게 넘겨주려고 했지만 형님의 아이라는 것을 아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경찰과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아무래도 저희 형님의 아이인 것 같아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갓난아이를 봤을 때보다 더 눈을 크게 뜨면서 입을 떡 벌렸어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저도 남편이 놀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이들의 방에 들여보내고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실은 저번 달에 만삭인 형님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형님은 캐나다로 1년간 유학을 갔다고 했는데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뭔가 임신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찾아오더니 저에게 아이를 제 아이로 출생신고하고 키워줄 수 있느냐고 했어요. 너무 황당한 부탁이라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지만 형님이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더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더니 오늘 정말로 갓난아이가 유모차에 담겨서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이 말을 짚고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형님이 무슨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형님이 거의 실종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실은 형님이 오래전부터 아주버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1년 유학을 간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 아이가 아주버님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요. 저희 형님이 있는 집따님이고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혹시 형님의 실종 신고를 하고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실종 신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유아유기 혐의로 체포도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니 저희가 수사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말을 토대로 경찰들은 수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형님이 갓난아이를 두고 가는 행동까지 저지른 이상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죠. 막고 싶어도 이제는 형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자 시댁 또한 싹 다 뒤집어졌어요. 귀한 집따님이라고 대우를 해오던 형님이 이런 죄질 저지르고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주버님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다 못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간 캐나다에 간 이후로 사이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형님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애를 낳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죠. 혼자서 아이를 낳은 것 같다는 말이었죠. 형님이 그렇게까지 했더니 정말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더 커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있는 집따님이 혼자 출산을 했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병원으로 오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이의 엄마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셔서 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병원으로 와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 또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저지른지도 믿을 수가 없는데 형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라니 충격이 연속이었죠. 저희 모두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당장 갓난아이가 품 안에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모두 함께 황망한 상태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기함할 만한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영안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사망을 한 것은 형님이 맞았어요. 저희 식구 모두 눈물을 흘리며 놀란 마음에 감출 수가 없었죠. 게다가 형님이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다 보니 마음껏 슬퍼만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당황스럽고 의아한 생각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침통한 표정을 한 나이 든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침통하다고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표정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분노와 슬픔과 체념 등 온갖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주버님을 챙기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저희에게 말을 거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돈 그 말에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돌아보고 사돈을 알아보았어요. 그분은 형님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의 반응을 보니 형님의 친정 어머님 즉 사돈과 그다지 왕래를 하던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엄청 오랜만에 만난 듯한 반응이 역력했죠.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형님의 친정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다질 때였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죠. 하지만 모두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돈님을 돌아보며 나의 어려움을 손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나를 고려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의 심경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사망했기에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 결과 사돈님의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의 친정 어머님은 형님을 딸이 아닌 그 여자로 칭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침착한 모습과 한 줄기 눈물 없는 태도가 저에게 이상했고 어떤 문제가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 병원 로비에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님의 친정 어머님은 사실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저의 딸은 친자녀가 아닌 입양한 아이입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될 아이가 있습니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이가 많다 보니 너무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입양 기간을 통해가 20살이 너무 나이를 알게 되었어요. 이 병에 주는 사람이 없어 보육원에서는 성인이 되었는데 대학을 가고 싶어도 등록금이 없고 일을 하려고 해도 당장 취직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와 저희가 인연이 되어 저희는 20살이 다 넘은 성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아이를 입양하면 친구처럼 자식처럼 때론 반여자처럼 함께 늙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잠시만요. 말을 하다 말고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복잡한지 말을 쉽게 잊지 못하고 연신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아냈죠. 저희는 사돈 어른을 토닥거리며 위로를 해드리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마음을 굳게 먹은 표정으로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입양을 해준 제 남편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그 한마디를 하고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사돈 어른이 통곡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놀라서 위로할 생각도 못할 정도였죠. 지금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인지 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듯 하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로 얼굴이 벌개진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조금 후 진정을 한 사도 너를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 처음에는 그저 부녀 사이가 워낙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뿌듯하게 생각하기도 했죠. 입양하기를 잘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연인에 가까운 행동을 할 때도 그대 당신은 의심도 못하고 영락없이 좋은 부녀 관계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의 관계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 전 둘의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서재에서 달과 찍은 사진을 보았어요. 둘이서 해외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서재 책상의 서랍 속에 남편이 넣어둔 것이었죠. 맨 아래 숨겨둔 것들을 제가 도장을 찾다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둘이서 호화로운 호텔에서 끌어안거나 포를 맞추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그 사진을 보면서도 부녀 관계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진에서는 절대 부녀 관계에서 찍을 수 없는 사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며칠을 충격 속에서 있다가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나한테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았고 두 사람이 확실히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은밀히 만날 약속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 부녀 관계라 만나더라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마지막 메시지에는 더 놀라운 말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제 딸이자 남편의 애인인 저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몰래 임신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요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경멸스러웠어요. 게다가 두 사람이 그런 짓을 딸이 결혼을 한 후에도 이어왔다는 것이어서 이런 부도덕한 짓을 어떻게 처단하고 시댁에 사죄를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당장 남편을 불러 남편 앞에 핸드폰 메시지와 사진을 던졌어요. 남편은 그것을 보고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했고 그 표정을 보고 더 화가 났어요.
제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남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순히 이 모든 일을 인정했어요. 심지어 저 여자가 임신을 한 것까지요. 부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순순히 인정을 하자 얼마나 더 화가 나던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흘리며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사돈의 이야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구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하면서 입을 막고 있자 형님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눈빛이 마치 당신도 이 정도인데 나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초반에 서로에게 끌렸을 때는 마음을 부정하고 나를 결혼까지 시키게 되었지만 곧 마음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달이 나고 말았고 임신까지 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듣고도 제대로 들은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고함을 지으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었고 상처를 받는 곳은 고스란히 저였죠. 제가 사실을 모두 알게 되자 그 여자는 캐나다를 떠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출산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죠. 캐나다에 갔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가 숨은 곳을 찾아냈고 역시 캐나다가 아닌 국내에 있었어요. 국내의 지방에 숨어서 출산을 한 거였어요.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여기까지 말하곤 하자 저희는 충격에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숨을 돌리려는 듯이 힘겹게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을 하셨어요. 저희는 아주버님에게 달려들어 아주버님을 부축해 얼른 병원 침상으로 옮겨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으니 당연히 기절을 할 만도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아주버님을 챙기는 동안 시어머니는 사돈어른을 향해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게 무슨 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남편분은 어디 갔어요? 그 파렴치한 남편 놈은 어디 갔냐고? 여기 와서 나 작업들의 피로도 용서가 안 될 판에 본인은 안 오고 혼자만 오신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냐고. 그동안 부잣집 딸이라고 오냐오냐 했는데 이거 완전히 또라이 집안이었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어도 사도 어른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어요. 사돈어른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을 테고. 시댁에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기도 했지만 사실 사돈어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와 다른 시댁 식구들을 향해 사돈어른은 마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화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니까요. 저도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화병도 얻었고요. 하지만 사돈댁에는 꼭 좀 사절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사죄해야 할 인간들은 남편과 그 여자이지만 저도 사돈댁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요. 사실 저 여자가 사고로 사망을 한 이유는 제가 붙인 미행을 피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저 여자를 확인하려고 미행을 붙였는데 저 여자가 미행을 눈치채고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저는 제 딸이었던 여자인데 슬프지도 않았어요. 이런 배신을 하고 믿을 수 없는 짓을 한 여자인데도요. 하지만 자기 아이는 지키고 싶었는지 여기 계신 시댁분들께 가서 아이를 두고 간 거죠.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본인 남편과 이혼을 하신다고 하였어요. 뭐,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식구는 모두 충격에 빠졌고 아주버님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돈어른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사돈어른을 배웅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상하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사돈은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여자의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는 제 딸의 아이지만 저는 이혼할 예정이기도 하고 자신의 서류상 아빠와 불륜의 결과물로 나온 아이를 제가 제정신으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사돈댁에서 알아서 해주셨으면 해요.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사실상 우리에게 아이를 떠넘기고 갔어요. 하지만 우리 식구 입장에서도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실상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였고요. 아주버님에게 그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아빠에게 아이를 보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쨌든 형님의 장례는 치러졌어요. 그런데 장례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가족 중 아무도 형님의 장례식에 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친정 가족도, 아주버님도, 제 남편도, 시댁 가족도 모두 가지 않아서 상주로 있을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저 혼자 장례식장에 들렀어요. 성의를 다해 명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정도는 차리려고 갔죠. 그런데 장례식장은 무용고자 장례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주 작은 장례식장에서 아주 필요한 최소로만 차려진 장례였고 찾아오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하늘나라에 간 형님에게 묻고 따져보고 싶었어요. 저 또한 형님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죠. 형님, 하늘나라는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 분이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런 기분이 들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양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모두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얼마나 배신당한 기분인지 몰라요. 저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친언니처럼 대해주셔서 따랐는데 저한테 아주버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서 캐나다에 가는 거라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네요. 평소에 속내를 잘 안 털어놓는 건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요, 진짜 혐오스러워요. 징그럽고요. 형님의 마지막까지는 들어줄 수 없겠어요. 아이는 아빠 되는 사람에게 보낼 거예요. 돈이 많은 분이니 아이는 잘 크겠죠. 이혼 위자료를 너무 많이 뜯기지 않는다면요. 어쨌든 형님, 거기에서 잘 지내세요. 저는 형님에게 다소 차가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이 모든 일이 사실인지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형님의 장례식 이후 아주버님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집안에서 틀어박혀 버렸어요.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서 아주버님에게 집 밖으로 나오시라고 쉽게 권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정말 환장한 일은 시어머니가 내뱉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이를 친아빠에게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에 둘째야. 아, 근데 잘 생각해보니 그 아이 내가 키워도 되지 않겠니? 그 아이 아빠가 엄청난 재력가잖아. 아,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돈을 뜯어낼 수도 있는 거야?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되지? 아, 그 뜯어낸 돈으로 우리 손주들도 가르치고 가끔 나한테 용돈도 주고. 어차피 아이 키우는 거 하나도 키우고 돈 많이 받아도 괜찮지 않겠어? 예, 이런 꼴이 어딨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돈 욕심이 덕지덕지 들러붙은 눈빛으로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 입양을 시켜준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형님 못지않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비정상적인 상식밖에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정말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않아요. 아주 본인이 저렇게 폐인이 되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아들한테 뒤통수 친 여자의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그런 짓을 할 것 같냐고요? 저는 이 미친 판단 절대 끼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이 이상한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힘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이 이상한 사람들이 한 짓은 아이를 보내서 마무리 짓을 거예요. 마무리라고 해도 마무리도 아니잖아요. 불쌍한 아주버님은 어떻게 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말하자 시어머니도 조금은 놀랐는지 입을 꼭 다물고 가버렸어요. 저는 이 불쌍한 아이를 그래도 친아빠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제 시댁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저는 지금도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가끔 세상에는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지금은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울 뿐이에요. 이 충격은 수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주버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해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세상에 정말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마음 진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댁에는 항상 평안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일을 잊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무던히 노력할 것입니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